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현채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생로병사 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여러 죽음이란 제목으로 제가 40년간 진료 활동을 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목격한 여러 죽음들을 중심으로 여러 사례들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내과 교과서입니다. 해리슨이라는. 여기에 보면 2005년도 판부터는 이 앞 목차에 제일 아래에 있는 완화의료 및 말기 환자 보살핌이라는 항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2001년도만 해도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2005년이 돼서야 비로소 임종을 앞둔 환자를 어떻게 보살필 건지 하는 그런 관심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죠.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더라도 최후까지 유지되는 감각이 청각과 촉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의식이 없어 보이더라도 가족들은 손을 잡고 못다한 얘기를 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걸 과학적으로 뭐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임종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 내과학회지에 이런 논문이 실렸는데, 이거는 폐암 환자의 진료 현장을 녹취를 한 다음에 이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일부 폐암 환자는 의사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 대상이 폐암이었으니까 이런 결론이었을 텐데, 아마 모든 다른 의사들이 임종 임박한 환자가 갖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궁금증에 적절히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 하는 게 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위트라는 영화는 이 주인공이 말기 난소암으로 항암 화학요법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 대학 교수인데요.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연극으로 공연된 바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환자가 갖고 있는 암덩어리가 정말 줄어드는지 더 늘어나는지 이런 거에만 관심을 보인다고 꼬집고 있는 장면이 여러 보이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내과 교과서에 보면은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의학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지식이고, 두 번째는 술기, 테크닉이죠. 세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앞에 두 개, 과학 지식과 기술만 가르치는데 급급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의과대학 교과 과정뿐만이 아니라 졸업을 하고 수련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의과대학이 교육 과정을 맡고 있는 실무자들 중에는 뭐 의사가 병을 진단만 잘하고 치료 잘하면 그만이지 뭐 딴 게 뭐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실무자들도 상당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삭관 후에 기도 절개를 하고, 기관 절개를 해서 이제 인공호흡기 연결하고, 또 옆에도 똑같은 환자가 누워 있죠. 가래 뽑는 소리, 또 이 기계 장치와 또 모니터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리, 또 의료진 면회는 하루 30분 정도 제한됩니다. 가족 면회가 30분 정도 제한되고, 의료진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게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은, 편안치 않은 환경에 있다가 새벽 2시쯤 가족들과 격리돼서 혼자 세상을 떠나는 게 아직도 많은 현대인들의 임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자식들이 부모님께 끝까지 효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도 아래 이렇게 중환자실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게 진정한 효도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근무하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006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72세 여자 환자가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8년 동안 간암, 또 간경변증과 거기에 대한 합병증으로 투병을 해왔습니다. 간암은 다른 암과 달라서 이미 간에 간경변증 같은 게 온 상태에서 생기는 수가 많은데, 이 식도 정맥류가 파열되면서 대량의 출혈이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합병증인데 여러 차례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가 돼서 병실에서 이제 기도 삭관, 호흡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 삭관도 했고, 그 다음 단계 이제 중환자실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중환자실로 가고 심폐소생술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건 오랫동안 간병해 온 딸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기도 삭관했던 걸 다시 제거하고 약 1시간 반 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후에 한 번도 모습을 안 보였던 남동생이 나타나서 이게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친누나와 의료진을 친족 살인죄, 또 의료진도 살인죄로 각각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나하고 의료진은 검찰하고 경찰을 한 1년 동안 오가면서 고초를 겪은 후에 결국은 무혐의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임종에 가까운 환자, 말기 환자가 상태가 나빠질 때 중환자실에 안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치료 유보라고 하죠. 그러나 끝까지 모든 걸 다 해야겠다, 그런 의도 아래서 중환자실까지 가서 인공호흡기 이런 걸 삽입을 했다가 나중에 제거하겠다, 이럴 때 이제 치료 중단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살인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환자실 치료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문제를 꼭 한번 명심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임종이 임박했는데, 아버지는 평소 의향이 병원에서 죽지 않고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게 평소 의향인데, 그동안 모습을 비치지 않았던 아들이 나타나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두면 힘만 드니까 병원으로 옮겨서 CT 등 모든 검사하고 중환자실 치료 다 받게 해드리자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줄곧 간병을 해온 딸은 이렇게 맞습니다. 이 그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이제야 나타나서 효자인 척 큰 소리 치지 말라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의 의료 현장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이분은 68세 남자분인데 한 달 전부터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뭐 체중이 빠지거나 배가 아프거나 뭐 다른 증상 전혀 없고 진찰 소견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위 내시경 검사만 좀 해달라고 왔는데, 비교적 고령의 나이에서 이 위 내시경 검사만 하는 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 검사를 같이 했더니 췌장에서 혹덩어리, 종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과에서 췌장암 진단 아래 이제 개복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배를 열어봤더니 이미 다 퍼져서 완치를 위한 수술이 불가능했던 사례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가족들이 의료진에게 이런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제 말기암이고 살말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본인에게 절대 비밀로 해달라, 이런 신신당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은 한마디도 얘기를 못 합니다. 가족들도 다 알고 의료진도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건데 매일매일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수술도 아주 잘 됐다고 또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환자 본인은 내가 퇴원해서 할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몸이 자꾸 나빠지나, 수술도 잘 됐다고 그러더니, 그러다가 수술 받은 지 한 달째 되는 날 양쪽 폐로 암의 전이가 크게 심하게 일어나면서 사흘 뒤에 의식을 잃고 세상을 떠났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 달 정도면 중요한 사건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그런 걸 완전히 원천 봉쇄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에게 말기암이라는 이런 진실을 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현실에서는 그게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마치 비유해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로 쥐들이 결정을 하지만은 누가 나서서 달 건지에 대해서는 서로 미루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기암 환자 380명, 또 환자 가족 280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연구를 해서 해외 유수 학술지에 이런 논문을 발표하게 됐는데, 이 세 가지 주제를 물어봤습니다.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기암 환자 본인은 96%가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나 가족들은 76% 정도로 낮습니다. 누가 알릴 건가? 말기암 환자 본인은 80%가 대부분이 자기를 치료해주고 있는 담당 의료진이 좀 알려달라는 건데, 가족들은 5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가족들 생각에는 아마 집안에 나이 드신 어른, 연장자가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 언제 알릴 건가? 하루라도 좀 빨리 알려달라는 건데, 가족들은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말기암 환자 본인,
96% 거의 대부분이 진실을 알려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인 신부로서 미국에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에 건너와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 1970년대부터 바람직한 죽음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알퐁스 테켄 신부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에게 그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이유에서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뭐 하나하나 보면 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환자가 자기 병의 상태를 정확히 한 권리가 있다. 두 번째는 가족과의 신뢰 유지에 필수적이다. 세 번째는 병에 대한 계속된 의혹을 갖고 있는 건 좋지가 않다는 것이고, 네 번째가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충실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알려야 된다. 이게 이제 금방 다 나은다. 수술도 잘 됐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가족들이 박탈해버리는 것이죠. 이건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어느 말기 위암 환자의 하소연인데, 나는 31년 동안 아내와 두 아들에게 권위 있는 남편 그리고 아버지로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불치병에 걸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만 빼놓고 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료진과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끼리 수군거리고 결정한다. 그러면서 나는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내가 집안의 붙박이 장이나 통나무로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31년 동안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인생이 허무해진다. 이런 하소연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죽어감에 있어서 주인공은 당연히 말기 환자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연급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라든가 친척 또 친구 의료진이 이 결정권을 갖고 서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훌륭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환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또 의료진, 가족, 3자가 그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죽음의 교과서에 있는 레스 댄스라는 책에는 죽음을 인지하는 네 가지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환자분이 전혀 모른 채 죽음을 맞는 이 폐쇄형이 되겠고, 의심형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환자가 눈치를 챕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나 끝까지 의심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의심형이고, 상호 기만형은 환자 본인이 압니다. 자기가 말기암이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지만은 가족들도 알지만은 서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딴 얘기만 하다가 임종을 맞는 이런 게 상호 기만형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개방형이야말로 가족들도 또 말기암 환자 본인도 서로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서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대화를 하는 바람직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난에 대한 적절한 통보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로 죽음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릴 건지를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902년에 서인도에 이런 펠레 화산이 폭발이 임박했을 때 지방 관리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화산이 폭발하도록 폭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른다. 괜히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겠다. 또 지방자치선거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괜히 낙선하는 일이 많이 생길지 모른다 해서 알리고 있지 않다가 주민 3만 명 거의 전부가 불에 타 숨지게 됩니다. 그러나 80년 후인 이 헬렌섬의 화산 폭발 때는 이때보다 화산 폭발 규모는 훨씬 더 컸지만은 미리 알리고 조치를 해서 60명의 사망자만 발생했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재난에 대한 적절한 통보를 미리미리 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생은 형이 말기암인데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본인만 병명 모르고 있다가 의식이 나빠져서 나빠지면 또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혼자 세상을 떠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보내고 나면은 후회와 회한이 두고두고 남는 거죠. 그때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그때 병명 알려드릴 거 정말 후회가 되네. 알리지 않고 계속 지내다 보면 자꾸 상태가 나빠지니까 얘기할 시기를 놓치고 결국은 혼자 알지도 못하고 병명을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얘기하는 게 처음에 고비를 넘기기만 어렵지 고비를 넘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거짓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알려주면 되기 때문이죠. 자, 이 사례는 71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한 달 전에 건강검진하다가 위암이 발견됐는데 동시에 간에
이 전이가 된 걸 발견한 것이죠. 아래쪽 그림이 왼쪽이 위암이고 오른쪽가 CT 사진인데 간에 구멍이 뽕뽕 난 게 이제 위암이 간으로 퍼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친구를 불러서 와인 한잔 하면서 자기의 상태를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위암 진단 받았는데 간에 10군데 이상 전이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이분이 그 사진 찍기를 즐겨했던 아마추어 사진 작가였는데 자기의 사진 전시회를 개최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례식에 올 주문객을 미리미리 만나서 인사를 한 거죠. 사전 장례식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분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항암 화학요법은 받지 않았고 집에서 취침 도중에 진단받고 한 달째 되는 날 평화롭게 사망을 합니다. 이분이 인천에서 정형외과를 개입한 홍소은 선생님이었었는데, 이분은 평소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도 관여하고 여러 가지 인류에 관한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엘자베스 큐블러 로스 박사는 이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이론으로 유명한데, 첫 번째가 부정이죠. 그 다음에 분노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우울의 단계를 거쳐서 수용을 하게 된다. 이게 5단계 이론인데, 이 5단계 이론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현재는 이걸 개선한 7단계 이론이라든가 또 그 이상의 이론도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또 이게 순서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동시에 여러 단계 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덴마크의 영화인 애프터 더 웨딩이라는 영화에서는 중견기업의 회장이 어느 날 느닷없이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기념식도 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 이분은 다 죽음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인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걸 같습니다. 부정과 분노의 단계도 같이 있는 거죠. 부인에게 제기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난 죽기 싫어, 내가 왜 죽어야 돼 하고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몸부림을 치지만, 이런 주인공의 의사 관계없이 그 다음 장면은 바로 사망해서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죽음은 다 이렇게 듣는 것도 싫어하고 보는 거, 입 밖에 내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누가 대화 중에 죽음이란 단어를 꺼내면 재손을 얘기한다고 얘기 꺼낸 사람을 아마 면박죽으로 온 건 상당 부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서울 시내를 비롯한 대도시 건물의 고층 엘리베이터에도 이 사자가 없는 데가 많죠. 어떤 건물은 F층으로 돼 있다든가 어떤 건물은 바로 3층에서 5층으로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철학을 전공한 유호종 박사는 이 책에서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똥설과 된장설을 얘기합니다. 머리에 아주 잘 들어온 내용이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는데, 이 된장이나 똥의 공통점은 냄새가 다 구리다는 거죠. 좀 이상하고. 그러나 똥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마음 수양을 오래 하더라도 똥을 한 숟갈 퍼서 입에 넣고 구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똥 같은가라면 아예 그냥 생각 일지 안 하고 지내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냄새는 이상하지만 죽음이 똥이 아니고 된장 같은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또 과거에는 신랑 신부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어른들의 결정에 의해서 혼례가 결정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 이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 이 신랑 얼굴에 대한 괴소문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 신부는 불안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신랑 얼굴을 한번 보고 나서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릴 순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닌데, 얼굴 잘 보지 못한 모르는 신랑의 얼굴 같은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자, 이게 매일 바쁘게 우리 모두가 뛰어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모퉁이 돌아서면 이렇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게 내일이 될지 아니면 10년이나 6개월 뒤가 될지 모르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의 한 불교학자는 그대는 죽음의 갖가지 원인들 속에서 살고 있나니 하면서 마치 바람 앞에 등불 것 같다. 잘 몰라서 그렇지 매일매일 우리 모두가 다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500명이 넘게 사망을 했고, 그 전해인 94년에는 성수대교가 끊어지면서 아침에 출근하던 직장인 또 등교하던 학생 30여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학생 직장인들도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자신이 죽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이게 죽음의 특징 중에 하나의 예측 불허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는 집안 단속도 하고 지도도 준비하고
여행지 정보도 알아보고 특히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어보죠. 어땠는지. 근데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없겠습니다. 이게 누가 죽고 나서 1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죽어보니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두세 명만 있어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죽음에 대한 궁금증이 다 풀릴 수가 있을 텐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무섭죠. 그러나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현혹했다는 죄명으로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친구들이 국외 탈출을 권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이렇게 봤습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 또 죽음에 대한 궁금증으로 커다란 신비의 문 앞에 서 있다. 또 흥분으로 가슴이 떨린다. 또 이 죽음이란 건 미지의 멋진 여행을 떠나는 거다. 이런 죽음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권하는 국외 탈출도 다 거절하고 기꺼이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 사실은 이제 유언장을 쓴다든가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런 거 쓰는 건 사실은 건강할 때 해야 됩니다. 근데 건강할 때 이런 거 얘기 끝내면 아주 싫어합니다. 재수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만큼 평소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부정, 디나이얼하고 외면, 혐오의 감정이 짙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다가 본인이 암, 더 나아가서 말기암 진단이라도 받게 되면 이런 얘기를 못 꺼낸 거죠. 정말 필요한 얘기인데 암 진단 받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 꺼냈다가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얘기냐 이런 반응이 돌아오니까 정말 필요한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학자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평소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가 돼 있다가 죽음이 닥치면 벌렁 낮아빠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아마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여기서 70년 전 이 장례식 전야라는 이 실제 사진 작품에서 보듯이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그 집안에서 낯익은 사람, 가족들, 친지,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렇게 가족들과 격리돼서 아주 낯선 곳에서 편치 않은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데는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 연장 의료 기술이 발전하게 된데 그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게 상당히 역설적이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와 맞물려서 의료진도 삶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치료의 실패나 의료의 패배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게 됐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류에게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알려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칼 구스타프 융은 프로이드와 더불어서 정신의학계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융은 그 수제자였던 아래 폰 프란스 여사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뭔가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 폰 프란스 여사가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은 죽어가는 삶의 꿈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또 융 자신도 생전에 썼던 편지에서 보면 죽음의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이나 감정이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말을 남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의료 현장에서 했던 거는 그 퀴블러 로스 박사인데요. 이분은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특이하게도 주로 어린애들의 임종을 주로 지켜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5살짜리 어린이 환자를 보러 갈 때 이렇게 고치벌레 형태로 된 헝겊 인형을 갖고 다녔는데 이 인형을 뒤집으면 아름다운 날개가 달린 나비로 변하는 이런 인형을 어린이 환자한테 보여주면서 인간의 육신은 영원 불멸의 자아를 둘러싼 껍질이기 때문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다른 차원의 이동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애들을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고치벌레로 표현된 게 바로 인간의 병들고 낡고 지친 육신이 되겠죠. 이 아름다운 날개 달린 나비가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무엇인데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영혼, 또 의식체, 영혼은 스피릿, 소울 등등 부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홀홀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가 얘기한 죽음이 되겠고 불완전하게 분리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소개해드릴 근사체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퀴블러 로스 박사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어느 어린이가 심장이 멎어서 사망 판정을 받고 심폐소생술 받고 나서 다행히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죽어있던 동안에 경험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감싸는 포근함, 놀라운 사랑, 또 실현 아래는 빛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근데 오빠가 있어서 자상하게 잘 대해줬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 보고 근데 나는 오빠가 없잖아요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이 얘기를 듣고 울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진실을. 한 번도 얘기를 못 해줘 미안한데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죽은 오빠가 있었다 하고 그제서야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얘는 자기 친오빠가 있다는 사실 전혀 몰랐는데 자기가 심장이 먹고 죽어있던 동안에 먼저 죽은 자기 오빠를 만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죽은 가족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근사체험의 한 요소인데 이런 것들이 그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큐블러 로스 박사는 그 장례식이 상당히 특이했는데요. 장례식 때 이 조문객들이 아름다운 나비가 든 종이봉투를 하나씩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사회자가 신호에 따라서 이 조문객들이 종이봉투를 열자 일제히 나비들이 날아올랐다는 그런 일화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토대학의 그 칼베커 교수, 아마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을 텐데요. 명예교수일 텐데 이분은 죽음학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일본에서 바람직한 죽음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분의 하나인데 이분은 근사체험이라고 하는 게 4, 5세기의 증거이고 또 체험자들의 삶에 아주 심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죽음과 관련한 영적인 현상이죠. 로스 박사가 역시 경험한 사례인데 어느 엄마가 남매를 데리고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주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엄마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두 자녀는 각기 다른 병동으로 이송이 됩니다. 근데 워낙 부상이 심각해서 여자아이가 임종이 임박했는데 마지막에 남긴 말이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야 하면서 엄마와 피터가 벌써부터 저를 기다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로스 박사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애엄마가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동생이 방금 죽었다는 건 모르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다른 병동에 이송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자아이의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아동병원에서 남동생인 피터가 불과 10분 전에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자기가 죽기 바로 10분 전에 죽은 남동생의 마중을 또 그 전에 사고 현장에서 죽은 엄마의 마중을 받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삶의 종말 체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죽음은 벽이 아니고 문이라는 사실을 시사해주는 실제 사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평소부터 죽음과를 갖는다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죽음이라고는 재수없고 끔찍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삶의 일부이고 마지막 성장의 기회이고 오히려 다른 차원의 이동이라는 관점을 가지면서 아래에 있는 메멘토 모리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고 나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메멘토 모리를 자꾸 상기하는 게 평소부터 죽음과를 갖는 거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알면 죽음을 직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대학 총장을 지닌 명예교수 한 번 우리나라 사람들 대화는 아주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만나면은 한 얘기가 아빠도 평소하고 자식이 궁금했던 거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하기 때문에 대단히 평등한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상에 머물렀던 시선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걸 알게 되는 계기를 통해서 먼 곳의 별을 바라보는 쪽으로 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근원적인 질문들이죠.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삶이 무엇이고 살아갈 이유가 뭔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근원적인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가 정기용 선생은 전라북도 무주에서 온갖 건축물들 설계를 합니다. 주민센터, 낙골당, 천문대, 도서관 등등. 근데 한 개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설계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건축계의 공익이온 이런 별명을 듣기도 했는데 특히 주민센터를 설계할 때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주민들이 읍내에 목욕하러 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주민센터 1층에 아주 대형 목욕탕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대장암으로 5년 이상 투병하다가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나는데 이 말하는 건축가라는 영화에서는 몇 달 전에 이루어진 인터뷰로서 말기암 환자 본인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담담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하면서 산다는 게 뭔지, 왜 사는지, 세상이 뭔지, 나는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은 무엇인지 하는 이런 근원적인 문제들 다시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좀 성숙한 다음에 죽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위험이 있어야겠다. 밝은 눈빛으로 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죽음과 마주하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말기암 환자로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경 선생이 설계한 무주 공설 낙골당이죠. 추모의 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 아래 보면은 커다란 관망창이 있습니다. 이거는 망자가 이승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살던 곳을 한번 바라볼 수 있고 떠나게 만든 관망창입니다. 이분은 2011년 초에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봄내음이 맞고 싶다면서 서울 아차산호 소풍을 갑니다. 본인은 거동을 못하니까 침대에 누운 채로 건축사무소 직원들 또 가족들하고 같이 간 자리에서 일행 중 한 명이 한 말씀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은 여러분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나무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고 하늘도 고맙고 공기도 고맙고 모두 고맙습니다가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난 남미 베네수엘라 어느 대통령은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제발 날 죽지 않게 해줘 라는 말 남겼다고 임종을 지켜본 경호원에 의해서 외신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대조되는 임종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생사관, 다른 말로 죽음과 갇혀야 되는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추구하고 하겠지만 너무 이것만 치우치지 않게 나누고 사랑을 하고 이해를 하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제 사례입니다. 20여 년 전에 실하고 60대 남자분이 주인공인데 발인 끝나고 화장터까지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이 다 버스를 타는데 5분 뒤에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문객들은 버스 기사가 뭐 버튼을 잘못 눌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고인이 버스 앞에 있는 모니터에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 와주신 조문객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한 거죠. 그때 때마침 궂은 날씨였는데 이거 어떻게 맞췄을까요? 미리 다 찍어 놓은 거죠. 궂은 날씨, 화창한 날씨,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비디오를 다 찍었다가 궂은 날씨인가 그에 맞춰서 튼 겁니다. 그래서 15분 동안에 자기의 출생, 이남이녀의 몇 번째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고 생전 인상 깊었던 경험, 또 주위 사람에게 받은 좋은 영향, 도와준 분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면서 자기는 비록 먼저 가지만 하고 작별 인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영되고 나서는 밝아진 분위기 내에서 나머지 절차들을 치를 수 있었다. 실제 참석했던 분으로부터 제가 이 사례를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철학박사 유호종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감의 시기를 잘 못 지내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죠. 만약 죽어감의 시기도 잘 점수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삶의 전체 인생 성적표가 평균 성적표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저도 100% 수긍하는 내용입니다. 몇 년 전 전 세계 40개국 대상으로 죽음의 질을 조사했더니 영국 1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다권이었는데요. 영국 1위가 된 게 뭐 영국 국민 자질이 뭐 특별히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국 정부가 그만큼 많은 일을 했던 겁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영국 정부가 매년 5월에 죽음 알림 주간이라는 걸 설정을 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사실을 영국 국민들에게 환기시키고 삶의 변화를 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 유언장 쓰게 하고 장례 계획 세우고 노후의 요양을 어떻게 할 건지 장기 기증서 또 이 아이들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우리들은 아이들하고 죽음에 관한 얘기를 전혀 나누지 않으려고 하죠. 어린 자녀가 죽음이 뭐냐고 물어본 조그만 녀석이 뭐 이상한 거 물어본다고 야단을 치기 급급한데 영국에서 애들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죽음의 질이 바닥권인가 알려주는 사회적 사건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학교 주변에 낙골당 건축을 불허하는 판결을 대법관 9명 중 5대 4로 내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크다. 또 눈물 흘리는 유가족 보여준 건 아이들 교육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 집값 떨어진다가 뭐 판결문에는 없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 거고 또 비슷한 시기에 국회에서도 학교 보건부상 금지시설에 낙골당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학교 주변에 낙골당이 세워지면 학생들한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죽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뿌리채 뽑아버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큰딸이 10여 년 전에 미국 동부 여행하면서 뉴욕에 갔을 때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이런 공동묘지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대형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고 아마 외곽에 있었을 묘지가 시가 확장되면서 시내 아마 중심가로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근처 책방에서도 이 공동묘지가 보입니다. 이걸 보면 그 격리돼 있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늘 접하는 죽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가 승효상 선생은 우리는 묘지가 일상 가까이 없어서 도시가 경건하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대단히 여기에 부합되는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1년 뉴욕 9.11 테러 때 두 동의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고 어떻게 됐나를 최근에 알아봤더니 다시 건물 세운 게 아니라 공터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공터로 그대로 남겨놓고 물이 흐르게 하면서 당시 희생된 희생자 명단, 또 소방관, 그 경찰관, 이 공무원들의 명단을 다 새겨놓고 추모의 장소로 이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95년도에 붕괴된 삼풍백화점, 뭐 규모가 다르더라도 대형 건물이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건 똑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주상복합을 지었다는 게 정말 추모 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는 거를 알면서 씁쓸하게 생각된 적이 많습니다. 일간 신문 기사에서 몇 년 전에 이런 제목 아래서 사는 게 힘들면 공동묘지 걸어보라,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공동묘지 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죠. 자신과 남에 대한 해악을 최소화하는 생각, 자세를 갖게 된다, 이러면서 오히려 전반적인 인생 목표와 가치의 우선순위를 다시 매기게 된다 얘기를 합니다. 또 가족에 대한 애틋함도 증가해서 술, 담배 줄이고 건강을 챙기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하고, 남에 대한 배려심도 깊어진다고 하는데 실제 심리학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노트북을 들고 있다가 묘지 안과 밖에서 누가 많이 더 도와주나 슬쩍 떨어뜨려 봤더니 묘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40%나 더 많이 도와준다는 거죠. 또 공동묘지를 정기적으로 산책하는 사람은 되게 낯선 사람 보면 자연스럽게 경계하고 이럴 텐데 오히려 더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죠. 이게 원인이 죽음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면서 평등의식, 연민, 또 평화주의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면서 그렇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됐습니다. 2012년 6월에 유명한 미국 시사주간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였는데, 이거 이 작가의 두 부모님이 말기 질환으로 임종 임박했을 때 이 중환자실 치료 같은 이런 그 연명 치료하지 않음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커버 스토리 내용이었는데, 이 죽음이 벽이 아니고 문이고 또 옆에 있는 것처럼 소멸에 옮겨가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안다면 뭘 어떻게 할 건가 말 건가로 결정을 고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4년 전에 발효된 연명의료 결정법은 웰다잉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긴 이름입니다. 하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거는 이 네 가지, 특히 심폐소생술 아래에 있는 인공호흡기 치료, 혈액 투석 받고 항암 화학요법 하는 거, 이런 걸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자기 의사를 밝혀놓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써놓으면 나는 앞으로 심폐소생술 못 받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인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게 되다, 그건 당연히 심폐소생술 해야 되는 걸 거고, 잘 있다가 갑자기 폐렴에 걸려서 숨을 못 쉬게 됐다, 그러면 그 당연히 중환자실 가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져야 되겠죠. 이거는 말기암 같은 걸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인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게 저도 몇 년 전에 작성해 놓은 게 있었지만 새로운 된 법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근무하던 서울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예약된 날짜에 갔습니다. 이거 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신분증만 갖고 가시면 되는데 이걸 이 부부인 경우에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딴 사람들이 또 더 많이 예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부부의 경우에는 설명 같이 받아도 작성은 서로 따로 떨어져서 하게 합니다. 부부 간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부 한쪽은 나는 끝까지 다 받아야겠다, 이런 경우에는 또 생각이 달라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작성은 따로 하게 되는데, 1시간 뒤에 사전연명의료수가 시스템에 등록이 됐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건 이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제 의사가 등록이 된 거죠. 좋은 점은 제가 서울에서 이걸 작성을 했지만 제가 몇 년 뒤에 지금 살고 있는 제주에서
말기암으로 임종 임박했다. 이런 경우에 저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이 제 의사를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마저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달 지나서는 이런 플라스틱 카드도 보내줬고 당시 30대 중반의 제 큰딸도 이걸 작성했다는 인증서를 보내줘서 제가 이제 칭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은 지금 천황의 아버지죠. 이분이 말기 췌장암으로 중환자실 온갖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병명을 몰랐다고 하는데 이게 일본 국민들에서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저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충격을 받고 일본의 존엄사협회, 그전에 이름이 안락사협회인데 존엄사협회 가입이 급증했다는 그런 사연인데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이 천황이 일본 국민들에게 제발 나처럼 죽지 말라 이런 반면교사를 해준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선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심폐소생술 받지 않겠다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리고 서명을 해놓은 거 하면서 최고의 영웅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에게 남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생애의 최고의 순간들 담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만들기로 한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게 되면은 이 몇십 년 동안 잘 관리하면서 오랜 세월 탔던 자동차가 시동도 안 걸릴 정도 낡게 되면은 뭐 몇 억씩 들여서 엔진 갈 게 아니라 차 주인이 우리가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폐차시키는 거죠. 운전하던 운전자는 그냥 차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쉰 다음에 다시 새 자동차를 받아서 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이라 바이고 미국 완화의료 전문의로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 4가지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작별 인사를 잘하는 거 이렇게 4가지를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KBS 블루베리 시간에서는 이 하스피에서 임종을 맡고 있는 간암 환자, 말기 간암 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중환자실의 모습과 다르게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마지막까지 그 대화를 나누고 병원 의료진의 그 환한 빛을 따라가라는 이런 안내 멘트를 들으면서 임종을 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을 다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근사체험이나 티베트 사자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내용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 임종 때 보면 이 장면 일이 대부분이죠. 제발 돌아가지 마세요 하고 붙드는데 요양병원자 한 분은 아버지 임종 때 그 경험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빛을 따라가세요. 저희도 언젠가 따라갈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원불교의 성장의 교무 한 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이 여성이고 한 분은 기독교 원불교였는데 종교는 달라도 지혜로움에서 서로 일치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일 필요한 건 허락이죠. 죽어도 된다 허락. 두 번째는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안심 메시지, 또 빛을 볼 거다. 이런 것들이 평화로운 죽음을 맞게 해주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학병원 중환자처럼 또 이런 모습으로 혼자 그냥 떠나게 됐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죽음을 시험에 비유해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학년말고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공부 안 하고 지내다가 시험 전날 부랴부랴 책이라고도 들춰보는 게 평소 준비 안 한 당하는 죽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14년 전의 사진인데요. 어떤 이유로 갑자기 폐렴을 앓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숨이 차서 사진 찍었더니 폐렴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미뤄놨던 일이 영정을 찍자 해서 제가 사진을 찍고 모습인데 이때 뭐 격식 차릴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걸 하자 하면서 와인잔 들고 찍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이게 10년 뒤의 모습입니다. 제가 방광암 진단을 받고 수술받기 전에 항암 치료를 할 때 모습인데 치료받으면서 얼굴이 퉁퉁 부은 모습인데 저에게도 이 죽음이 이제는 강 건너 불 구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등에 불로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어느 노승희 죽자 선사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사방은 먹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하고 향기로운 실바람은 부드럽게 불으며 온 산은 아무런 소란 없이 조용하다 하면서 쉽게 바스러진 육신을 버렸으니 어찌 기쁨이 크지 않겠는가. 죽었다고 기뻐하는 거죠. 노여움도 걱정도 없으니 어찌 축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나라가 죽음 문화가 척박한데 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교리나 문화적 전통에 근거한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근사체험, 삶의 종말체험과 같은 죽음과 관련한 영적인 현상, 팩트를 알려줌으로써 죽음이 벽이 아니고 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메멘토 모리를 생활화함으로써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자주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이 죽음에 관련한 대화를 회피할 게 아니라 자주 나누고 또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실생활에서 죽음과 관련된 주제에 노출될 기회를 증가시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